환율이 1,500원을 넘어 심지어 1,600원을 돌파한다면 우리의 자산에는 어떤 재앙이 닥칠까요?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1억 원은 실제 구매력 측면에서 7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3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무형의 증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투자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지켜만 봤을 뿐인데 3천만 원이라는 피땀 흘린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섬뜩한 현실이죠. 우리는 이미 이 지옥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 1997년 12월 23일 IMF 외환위기 정점 당시 환율은 충격적인 1,900원을 기록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몰락했을까요? 물론 절대다수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무너졌지만 살아남아 오히려 기회를 잡은 소수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 그리고 미리 준비한 것은 명확히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생존의 무기 두 가지를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당신만이 경제적 거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말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500원까지는 설마 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왜 1,500원까지의 경고가 나오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살포입니다.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왜 돈을 많이 찍어내면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지 궁금하시죠? 경제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쉬운 비유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장인 빵집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빵집은 매일 빵을 정확히 100개만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빵을 사기 위해 매일 200명의 손님이 줄을 섭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빵 하나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서로 사려고 경쟁하니 원래 1,000원이던 빵이 2,000원, 심지어 3,000원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폭등하는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빵집 사장이 정신을 차리고 빵을 하루 1,000개씩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200명입니다. 빵이 남아돕니다. 이 많은 빵을 어떻게든 팔아치워야 하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0원 하던 빵이 1,000원은커녕 500원까지 헐값에 팔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빵을 돈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시스템에 유통되던 총돈의 양이 예를 들어 1,000조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이 그 돈으로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은행이 정책적인 이유로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중에 추가로 찍어내고 풀어버립니다. 이제 총통화량은 1,200조 원이 되었죠. 물건의 총량, 실물자산, 은 그대로인데 이 물건을 사려는 돈만 200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빵 한 개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시중에 돈이 20% 늘어났잖아요. 그럼 빵값도 1,2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졌으니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을 거리낌 없이 지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10,000원 하던 치킨이만 2,000원 되고 원래 300,000원 하던 옷이 36만 원이 되며 원래 5억 하던 아파트는 6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극단적인 사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아시죠?
2008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미친 듯이 무분별하게 찍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빵 하나 사는데 돈이 1천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1천억이요. 지폐의 종이 가치조차 사라져버려 화장지가 돈보다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종이 가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짐바브웨 달러는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나라는 통화 시스템이 붕괴하며 몰락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짐바브웨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의 방향성은 정확히 같습니다. 돈을 많이 찍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었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바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비축 현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경제의 심장과 같은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수출하면 막대한 달러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달러를 받으면 바로 원화로 환전했어요.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국내 운영 자금으로 써야 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안 바꿉니다. 달러를 그대로 사내에 들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원화의 가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손해라고 판단하고 환율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며 해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시장 전체가 원화의 붕괴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바로 생존을 위한 자산, 생존 자산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존 자산은 바로 달러, USD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선생님, 달러도 결국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 아닌가요? 미국도 돈 찍잖아요. 맞습니다. 달러도 종이에요. 미국 연준도 돈을 찍어요. 근데 말이죠. 이 종이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특별한 생존 보험입니다. 왜 특별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달러는 생존 보험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화재 보험 드시잖아요. 집에 불이 날까 봐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집이 불 탈 것 같아요? 아니죠. 안 날 것 같아도 만약을 대비해서 들어요. 왜 들까요? 혹시 모를 파국을 대비해서요. 달러도 똑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화재 보험은 불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만 날리죠. 손해예요. 근데 달러 보험은 다릅니다. 원화 폭락이라는 위기가 오지 않아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오르기만 해도 수익이 나요. 보험인데 돈까지 벌어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안전자산인 셈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원달러 상황을 쉽게 비유해 볼게요. 타이타니코 아시죠? 침몰하는 배예요. 지금 원화는 타이타니코입니다.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미 빙산에 부딪혀 천천히 가라앉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1등실엔 물 안 찼는데 괜찮아. 배가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 설마 침몰하겠어?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재빨리 구명보트로 갈아탑니다. 달러가 바로 그 구명보트예요. 아직 안 침몰했는데 왜 지금 갈아타야 하죠?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나면요. 그때는 주변의 구명보트가 이미 다 찼거나 사라진 후입니다. 환율이 과거 1,900원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은행 앞에 줄이 수백 미터가 될 겁니다. 당장 달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패닉 상태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구명보트를 타야 할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그럼 달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 가지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행 외화 예금, 포린 커런시 디파지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은행 가서 외화 통장 만들면 돼요. 장점은요, 정말 쉬워요. 동네 은행 가서 10분이면 계좌 개설 끝나요. 단점은요, 환전 수수료가 좀 비싸요. 보통 1%에서 5% 정도의 환전 스프레드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현물 달러 확보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달러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예요. 증권 계좌 있으시면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타이거 달러 선물 ETF나 코덱스 달러 선물 ETF를 사면 돼요. 주식 사듯이 클릭 한 번이면 거래가 끝이에요. 장점은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돼요. 단점은요, 실제 현물 달러는 아니에요. 달러에 연동된 증권이죠. 그래도 환율이 오르면 똑같이 수익 나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같아요. 세 번째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석 2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거든요.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달러로 자산을 보유했으니까 환차익이 나요. 둘째, 애플 주가 자체가 오르면 주식 투자 수익도 나요. 두 번 버는 거예요. 물론 개별 애플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 주식보다는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총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제 원칙은 간단해요. 총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는 달러 자산으로 갖고 계세요. 1억 있으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2천만 원 있으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은 달러로 바꾸세요. 그럼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견고해지고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다시 원화로 바꾸면 됩니다. 약간의 환차손은 보지만 나라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지금의 통화 발행 추세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볼 때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오를 가능성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제 기준은 명확해요. 지금 바로 사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 떨어지면 더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율 투자는 타이밍 맞추는 게 아니에요. 달러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환율이 1470원인데 조금 기다리면 13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70원 이득 보는 거죠. 근데 그럴 확률은 30%예요. 반대로 바로 1500원으로 튀어버리면요. 30원 손해보는 거예요. 급등할 확률은 70%예요. 확률적으로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가면요. 시장은 패닉에 빠지며 수백 원 단위로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럼 70원 아껴 보겠다고 기다렸다가 200원 이상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달러를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비가시적인 장점이 있어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뉴스에서 환율이 1500원 넘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패닉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오히려 환율 폭등이 곧 나의 자산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하며 불안에 떨 때 여러분만 잘 됐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험의 진정한 가치예요. 불안에서 벗어나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존을 위한 두 번째 필수 자산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금, 골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금은 노인들이나 사는 구시대적인 자산 아닌가요?
요즘 누가 금을 사요? 이것은 매우 큰 착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거대한 주체인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23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총량이 1000톤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예요. 2024년에는 어땠을까요? 1100톤 샀어요. 또 기록 갱신했어요. 2025년은요, 지금까지 800톤 샀는데 올해가 끝나면 1200톤을 넘을 것 같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들이 사는지 볼까요? 압도적인 1위는 중국이에요. 작년에만 200톤 샀어요. 2위는 러시아예요. 150톤 샀어요. 3위는 인도예요. 100톤 샀어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탈달러와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들이에요. 중국은 미국이랑 무역 전쟁 중이죠. 러시아는 미국 제재받고 있고요. 인도는 탈달러화를 선언했어요. 이 나라들이 왜 달러 대신 금을 살까요? 간단해요. 금은 어느 나라의 화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미국 돈이에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원화는 한국 돈이에요.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자연에 있는 것만 캘 수 있죠. 그래서 금은 국가 간의 통화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그 가치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덩이가 가치가 있어요? 금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5000년 전 고대 이집트로 가볼까요? 그때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는요. 금 1g이면 빵 100개 살 수 있었어요. 1000년 전 고려 시대는요. 5000년 전 금 1g이면 쌀 100가마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 1g이 약 15만 원 정도 하죠. 그 돈으로 대략 빵 10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5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이 가진 구매력, 즉 실질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금 1g이 식량 100단위를 사는 힘, 이것은 고대 문명 때나 현대 사회인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금이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여 가치를 보존하는 인류가 가장 신뢰하는 가치 저장 수단, 스토어 오브 밸류임을 증명합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원화는 어떻습니까? 50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원화 가치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도 그 구매력은 엄청나게 하락했죠. 금은 50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그 힘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러가 원화 폭락에 대비하는 1차 방어 보험이라면 금은 그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사태에 대비하는 궁극적인 보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 전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마저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분별하게 통제 불가능하게 찍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러 가치는 극심하게 추락할 것이고 달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법정 화폐 시스템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극단의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할까요? 바로 금입니다. 금은 특정 국가가 발행한 것이 아니며 누구도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고 5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가치를 유지해온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사례를 통해 금의 위력을 확인해 봅시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문자 그대로 대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주요 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50%나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주택 가격이 40% 가까이 하락했죠. 그런데 금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온스당 800달러 선에서 1200달러까지 50%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금만이 안전하게 도피처 역할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달러도 믿을 수 없고 주식도 부동산도 믿을 수 없게 되자 결국 최후의 보루인 금을 대량으로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자산인 금을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금입니다. 금은방에 직접 가서 골드바나 금 동전을 구매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명확합니다. 진짜 금을 내 손으로 소유하고 만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자산 보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큽니다. 가장 큰 단점은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10%는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순수한 비용 손실입니다. 또한 수백만 원 상당의 기금속을 집에 보관해야 하는 부담감과 도난 걱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금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은 강력히 비추천합니다. 10%의 부가세는 초기 수익률을 갉아먹는 아까운 비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 통장, 골드뱅킹입니다. 은행에 가서 금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이는 실물금은 아니지만 통장에 기록된 만큼 금 가격의 변동에 연동되어 수익을 얻습니다. 장점은 부가세 10%가 면제되며 실물 보관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소액으로도 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죠. 단점은 실물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해당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일은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금 지수를 추종하는 금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입니다. 증권 계좌만 있다면 코덱스 골드나 타이거 골드 같은 상품을 언제든 쉽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거래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거래가 끝날 만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단점은 역시 실물 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추천합니다. 거래가 편리하고 수수료가 저렴하여 장기 투자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을 얼마나 비중 있게 가져가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라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금으로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총 자산이 5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금에 배분하십시오. 아마 그렇게까지 많이 사야 하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안전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은 불이 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지만 금은 시간이 지나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익까지 가져다주는 유일무이한 보험입니다. 다만 금은 단기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최소 5년, 가능하면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자산입니다. 금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용 자산이 아니라 자산을 보존하고 이기에 대비하는 생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사서 10년 뒤에 팔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0년 후 금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10년 후에도 금은 여전히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원화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생존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자산, 즉 첫째 달러, 둘째 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퇴근 후 집에 도착하시면 딱 두 가지만 실천에 옮겨주십시오. 첫째,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10분 만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금 ETF를 사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둘째,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
외화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이것 역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러를 사서 보관할 안전금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만 오늘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는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첫 매수를 시작하세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목표 금액의 30%만 먼저 사세요. 예를 들어 달러를 총 4천만 원어치 사기로 계획했다면 일단 1200만 원만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 한 번에 전부 사지 않느냐고요?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시점을 분산하여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매달 급여일 다음 날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만약 급여일이 25일이라면 26일을 생존 자산 매수일로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의 교훈을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설마 국가가 망할까? 뉴스에선 괜찮다고 하는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류는 만약의 사태에 혹시 모르니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그 격변의 시기를 무사히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 삼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안일하게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집과 회사, 평생 모은 자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가 아니라 단지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상황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물론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등 국내의 최고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단순히 좋은 정보로만 여기고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내일로 미루면 모레 하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은행 앞에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수킬로미터의 줄을 서는 극심한 혼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행동하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매월 받는 월급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사라지고 평생 모은 저축은 단 한순간에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과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나타났던 위험 신호 중 하나입니다. 지금 거대한 경제의 바다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조용한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이 잔잔해 보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7년 IMF 위기가 닥치기 전에도 언론에서는 상황을 감추거나 축소 보도했지만 핵심 경제 지표들은 이미 위험을 알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안정되어 보이는 경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숨겨진 신호들을 통해 다가오는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배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해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낼 것인가? 경제 뉴스 속에 등장하는 복잡한 숫자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위험 신호가 켜졌을 때 내 피와 땀으로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부터 그 생존 매뉴얼을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 위기 신호는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금리란 정부가 돈을 빌릴 때 투자자들에게 약속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용도와 은행 대출 이자율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은행은 돈을 떼일까 봐 이자율을 높여 미리 많이 받아가려고 하죠.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채가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보상, 이자를 요구하므로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 국채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금리는 경제의 체온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 5도인 것처럼 각 나라마다 경제가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국채금리 수준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서면 금융시장의 경계심이 확산되고 4%를 넘어서면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 유럽을 강타했던 그리스 재정위기 때를 보십시오. 그리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무려 3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경제 체온이 40도를 넘긴 고열 상태와 같으며 시장이 그리스 정부는 결국 빚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채금리 역시 3, 5% 수준까지 오르면서 우리가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표는 환율입니다. 환율이란 우리 돈, 원화과 외국 돈, 달러의 교환 비율을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이라는 것은 달러 한 개를 사기 위해 우리 돈 1,400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의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환율이 변화하는 속도입니다. 마치 강물이 평소에는 조용히 흐르다가 갑자기 격렬하게 흐르기 시작하면 둑이 무너질 위험 신호인 것처럼 환율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하면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1,350원에서 1,420원으로 70원이나 급등했다고 가정해보죠. 이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을 빼내 해외로 가져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여 본국으로 송금하면 국내의 달러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고 달러는 귀한 몸이 됩니다. 그 결과 달러 한 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한국 원화가 필요해지므로 환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를 떠올려보면 환율은 800원대에서 시작해 불과 한 달 만에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설마 2,000원까지 가겠어? 라고 했지만 시장의 공포와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세 번째 지표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건 값이 오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작년에 1,000원이던 라면이 올해 1,100원이 되었다면 라면의 인플레이션율은 10%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율은 2% 수준입니다. 이는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와 같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5%를 넘어서면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며 주의해야 하고 만약 10%를 넘어선다면 이는 화폐 가치가 통제 불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상황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 전과 비교해서 장바구니에 담긴 필수 품목들의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특히 식료품, 전기요금, 가스비, 교통비와 같은 생활 필수 지출 항목들이 동시에 급등하기 시작하면 이는 전방위적인 경계 신호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표는 부동산 거래량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할 때는 가격의 높낮이보다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래량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5,000원에 팔다가 잘 안 팔려서 4,500원으로 가격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수요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도 이와 똑같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잠재적인 매도자들이 가격을 낮추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거래량이 바닥을 기다가 급매로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폭포수처럼 급락하게 됩니다. 즉, 거래량의 급감은 부동산 가격 폭락의 전조 신호인 것입니다. 집값이 약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가 거의 멈춰버렸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이 바닥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더 큰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심리적인 정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주택 가격이 미끄러지기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은 공황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러한 유동성의 마비가 순식간에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음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간 거래량이 평년 평균 대비 30% 이하로 추락한다면 이는 단순히 시장의 냉각을 넘어선 심각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강남, 서초와 같은 핵심 부촌의 거래마저 완전히 멈춰버린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심장 박동이 정지된 것과 같은 위험을 알리는 금융재난 경보등이 켜진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NPL, 난퍼포어밍 론 비율입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해준 돈 중에서 약정된 시기에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채권의 비중을 뜻합니다. 이를 쉽게 말해 식당 주인이 외상으로 준 밥값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비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 환경에서의 일반적인 부실 채권 비율은 1% 미만으로 관리됩니다. 만약 이 비율이 2%에서 3%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이 수치가 5%를 초과하게 되면 심각한 신용경색과 더불어 대형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유수의 은행들은 이 부실 채권 비율이 5%를 훨씬 상회하며 결국 대규모 구제금융이나 파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저금리 시대의 마감을 기점으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 앞으로 이 지표를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 이 5가지 핵심 위험 신호들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경제의 맥박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선제적으로 포착했을 때 우리 개인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산 보호 전략을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화와 달러를 포함한 유동성 현금 확보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생존에 필요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인 마르지 않는 실탄입니다.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최소 20%에서 30% 수준은 예금, 적금 또는 MMF, 초단기 금융상품처럼 언제든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안전하게 보유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많은 이들이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급매로 나온 우량 자산들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줍줍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부채 구조에 대한 통제, 부채 관리입니다. 특히 현재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금리는 시장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경제 불안에 따라 이자율이 계속 요동치며 가계 경제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주는 반면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처음 약정한 이자율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마치 휴대폰 요금제를 비유하자면 변동금리는 언제 요금이 폭증할지 모르는 종량제 요금과 같고 고정금리는 매달 일정하게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정액제와 같습니다. 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할 때는 비용 통제가 가능한 정액제가 압도적으로 안전합니다. 셋째, 전략적인 자산 분산, 다각화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모든 자금을 한두 가지 자산에 몰아넣는 행위는 경제 폭풍이 닥쳤을 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달러, 금, 원자재 등 이종 자산군에 걸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상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배분을 제안해 드리자면 원금 보존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자산, 예금 및 국채의 40%, 시장 성장 잠재력을 추구하는 성장자산, 주식 및 부동산의 40%,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나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대안자산, 달러, 금, 핵심 원자재 20% 정도로 배분하는 40분의 40-20 전략을 권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보호를 위해 매주 습관처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경제 지표들을 요일별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반드시 환율 동향을 확인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반영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 달러 환율이 전주 종가 대비 20원 이상 급격하게 움직였다면 이는 국내 자금 흐름에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화요일에는 국채 금리를 집중적으로 체크하세요.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를 넘어서면 시장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다는 경계 신호이며 4%를 넘어선다면 국내 금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위험이 도래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수요일에는 물가 관련 뉴스를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특히 식료품이나 생필품의 가격이 전월 대비 5% 이상 폭등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이는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량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주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아파트 매매 건수를 확인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대비 현저히 줄었다면 수요가 잠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요일에는 증시 동향과 더불어 금융기관 관련 뉴스를 철저히 점검하세요. 은행 주가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주요 언론에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이나 연체율 증가 관련 뉴스가 빈번하게 보도된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 자체에 내부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러 지표들 중 3가지 이상에서 동시에 위험 신호가 발동된다면 다음과 같은 비상행동 프로토콜을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1단계, 비상현금을 대폭 증액하세요. 평소 3개월치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비축해 두었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최소 6개월치 이상으로 늘려 자산 방어벽을 높이는 것입니다. 2단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세요. 마치 태풍이 예고되었을 때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것처럼 경제 폭풍기에는 일상 소비를 최소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현명합니다. 3단계, 부채 상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세요. 당장 상환 여력이 되는 빚, 특히 고금리나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아둠으로써 미래의 이자 부담과 금융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투자 포트폴리오를 비상체제로 재편하세요. 주식이나 공격형 펀드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 예금,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과감하게 늘려 자산의 방어 태세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제 지표를 읽는다는 것은 내일의 날씨를 미리 예측하는 일기예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폭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면 우산을 챙기고 예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듯이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경제 예측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된 자만이 격변하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본 이 경제 지표들은 마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생체 지표와 같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이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겼음을 알려주듯이 국채 금리의 급등과 환율의 불안정한 변동, 그리고 부동산 거래량의 급감은 지금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열병의 온도를 재는 핵심 온도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금융위기는 절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위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징조와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상륙하기 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거세지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미묘하고 복잡한 신호를 읽어낼 능력이 없거나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무쌍한 현대 경제 환경에서 경제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처럼 중요한 금융 생존 정보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어 모두의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저희가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